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경제 위기를 기회로 부자가 되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해주신 이 주제예요. 경제 위기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제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늘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경제 위기는 왜 찾아오는가? 그리고 큰 경제 위기는 언제 오는가?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고 해서 다 큰 경제 위기가 아니거든요. IMF 같은 게 있고 아니면 그냥 슬쩍 지나가는 중국 제조업 위기 같은 연착륙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언제 오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시면 이 세 가지 궁금증이 다 해결되실 거예요. 자, 일단 인크레멘텀에서 사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사실 금 성과 관련한 데이터인데 제가 좀 잘랐어요. 뭐냐면 1929년부터 현재까지 역대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내지는 경제 침체가 왔던 순간에 미국의 주가 지수의 이제 수익률을 보게 되면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경제 침체 또는 주가 폭락이 발생했던 때가 15회 정도 있었어요. 한 10% 이상, 못해도 이제 조정이 오는, 이제 일반적으로 20% 이상 하락하는 구간들만 거의 주로 존재하는데, 지난 100년 동안 15회 정도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 평균 6년에서 8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꼴이거든요. 즉 경제 위기나 주가 폭락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제 매크로 헤지 펀드 200조 원 굴리고 있는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 경제 위기가 온다. 근데 실제로는 몰아서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몰아서 터지는 때 1970, 80년대 많이 터졌다가 또 요즘 들어서는 10년에 한 번 터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주가 폭락이나 경제 침체라는 거는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늘 곁에 있어요. 이걸 알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말씀 많이 드릴 겁니다. 대공황 당시에 다우지수가 89% 빠졌고, 닷컴 버블 당시에 나스닥이 78%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나스닥이 55% 빠졌죠. 지수가 이 정도 빠진다라는 거는 이제 개별 종목은 마이너스 90%, 닷컴 버블 당시에 지수 78% 빠질 때 아마존은 마이너스 95%가 빠졌습니다. 즉 지금의 테슬라 같은 종목이 이제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90% 빠지는 건 예산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주가 붕괴라는 건 도대체 언제 찾아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 IMF 사태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지만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 한국 IMF 때 당시에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IMF 때 대박이었습니다. 1400일 동안, 즉 뭐 한 4, 5년 되겠죠. 4, 5년 기간 동안 코스피가 마이너스 75%까지 빠져요. 코스피가 1000포인트였다라고 한다면 한 4년 뒤에 250포인트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IMF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었죠. 지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40대 이상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폭락이 있었던 게 IMF 사태이기 때문에 IMF 사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이런 폭락이 많이 발생하는가. 이 당시에 실업률이 7% 정도에 도달을 했는데, 이때 당시 대우그룹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기업들이 부도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경제 위기는 부도율이 급증하는 이런 이제 현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IMF 구제금융 조건에 의해서 고금리랑 긴축 정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니까 생필품 가격 또한 폭등하게 되는, 주가는 폭락하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내 소득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50만 원 소득이 줄어드는데 생필품 가격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가 두세 배로 힘들어지는 이런 시기가 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 놀라운 사실은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출처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한국의 매년 경제 성장률이에요. 1970년대, 6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 IMF로 경제가 무너질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이게 경제 성장률이 말도 안 됐습니다. 가장 높게 찍었을 땐 18%가 넘었고요. 평균적으로 10%대는 항상 넘으려고 했었던, 즉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던,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외국에서는, 특히 서방 세계에서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국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가도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IMF 직전까지 6%에서 10%대의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현재 동남아 국가들이 정말 고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동남아 국가들보다 더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IMF 때 이렇게 확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IMF 때 이런 일이 있었고, IMF 터지기 직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
IMF 터지기 전에 성장이 얼마나 많이 됐냐면은 필리핀보다도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OECD 국가에 가입이 되고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현대자동차가 해외 진출을 해버립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어떤 한 이제 이름도 모르겠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로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의 타타그룹이랑 좀 비슷한 사례 같은데. 그리고 초고층 빌딩, 뭐 1985년에 63 빌딩이 준공되고 그다음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초고층 빌딩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필리핀보다도 못 살던 한국 경제가 진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탑 10 안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 이렇게 추락은 없을 것 같았던 수십 년 동안의 한국 경제, 성장한 한국 경제에 IMF는 사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힌트입니다.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사례 어땠냐? 일본 니케이 지수가 6,900일 동안,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6,900일이. 6,900일이라고 하면은 365일로 나누면은 19년이에요. 19년. 6993. 네, 19년 맞죠? 일단 니케이 지수가 13년 동안 80% 하락하는, 즉 우리나라 IMF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해줬고, 그 이후에 닷컴버블 이후로 주가 잠깐 상승하다가 더 떨어져서 총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하락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닷컴버블 이후에 반짝 상승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 또다시 하락해서 결국 저점을 깼었어요. 그러면서 이 전고점, 폭등했었던 전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니케이 지수가 몇 년이 걸리냐? 무려 34년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원래 10년이었는데 하도 저성장이 오래됐다 보니까 30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IMF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붕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러한 붕괴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일본 주가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건 1988년 당시에 이제 기사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기사인데 세계 50대 기업 순위를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번이 NTT라는 일본 기업이었어요. 2번이 IBM.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나머지 일본 기업, 일본 로열 더치셀이라는 네덜란드 회사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일본. 그 뒤에서야 미국이 좀 더 나타나는. 즉 뭐예요? 세계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해봤을 때 8개가 일본의 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의 전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였지만 실질적으로 1위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 도쿄의 부동산 전체를 팔면 미국의 전체 부동산을 다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의 부가 어마어마했었던. 사실은 이게 가짜 부였어요. 가짜 부. 왜 그러냐? 과도한 이 부채 버블로 만들어낸 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많이 올라서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이게 사실은 다 가짜 부거든요. 그것처럼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다. 1990년 직전에 이제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기 전에 니케이 지수가 10년 동안 무려 6배나 올라가게 돼요. 이 정도면은 6배나 올랐다. 지난 엔비디아 상승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상승세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 진짜 두려워할 수준까지 일본이 성장하게 되고 세계 2위 국가가 돼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경제 위기 직전에는 이런 버블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 제가 방송 자료 좀 몇 개 찾아봤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뭐 24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택시 같은 경우에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따블에서 따따블을 부르지 않으면 애초에 택시도 안 잡혔다고 합니다. 기사들이 택시를 안 태워줄 정도였고 못해도 10만 원짜리 하나는 꺼내줘야, 만엔짜리장 하나 정도는 꺼내줘야지 택시가 겨우 잡혔었던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KBS 자료 보면은 생일 선물로 가게를 선물 받은 사람도 있었다. 유흥업소 종사자가 1억엔 정도 했을 거다. 우리나라 돈은 지금 한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됩니다. 자동차나 아파트 많이 선물 받기도 했고 반지, 시계 이런 초호화 선물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일본 버블 경제 당시에. 그리고 일본이 록펠러 센터를 매수합니다. 뉴욕 한복판에 있는 뉴욕의 랜드마크급 건물을 매수해가지고 미국인들이 엄청 한탄을 했어요. 일본인들한테 이제 뉴욕 랜드마크 건물까지 다 뺏겼다. 나중에 다시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매 시장, 반고흐의 어떤 작품이라던가 유작 같은 것들을 세계 경매 시장에서 일본인들이 싹쓸이를 하게 되는, 이 정도로 일본인이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진짜 저 뭐 깜짝 놀랐는데, 딱히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던 대학생이 뉴욕에서 헬기를 타고 샴페인을 먹으면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레벨이었다. 20대 연봉이 1,000만 엔이었다. 그러니까 20대에 그 당시에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더 큰 돈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대충 한 뭐 8천만 원 정도인데, 아마 이 당시에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1990년이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막 3억 5억 될 거예요.
20대 대학 입학 축하 선물로 외제차를 받고 세뱃돈으로 받은 게 240만 원 정도가 됐다. 회사에 면접에 가게 되면은 교통비는 1,500엔 정도밖에 안 쓰는데 15,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뭐 대충 10만 원 돈 정도가 들어온다. 그래서 어떤 바보들 같은 경우에는 100개 정도 회사 면접 본 다음에 그걸로 중고차를 살 정도였다. 그리고 89년 당시에 이제 일본의 버블 붕괴가 이제 터지기 직전 당시에 잡지를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남친의 연봉은 2천만 엔 정도였으면 2천만 엔 정도 되면 충분해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한 1억 6천 정도만 되면 충분해요. 이런 얘기들을 여자분들이 잡지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저렇게 연봉을 안 주면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중국도 현재 부동산 버블을 중심으로 마치 최근 이제 지난 일본처럼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붕괴에 이제 경제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직전의 부동산 버블이 일본보다 훨씬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체감을 못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심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이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의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봐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버블 붕괴로 주가가 막 75% 이상 폭락하고 이런 일이 일으키기 전에는 어때요? 늘 호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호황 뒤에 큰 불황이 오는 이런 패턴을 늘 보이게 됩니다. 대공황 당시에 미국 대공황이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 위기였는데 다우지수가 89%가 빠집니다. 3년 동안 무려. 실업률이 IMF 당시에 7%였는데 대공황 당시에 25%였대요. 그러니까 실업률 사이즈로만 봐도 어때요? 3배가 넘는 정도 수준의 사이즈였다라는 거예요. 대공황이. 이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미국 대공황 때 이래로 가장 버블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가의 큰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에 늘 주가가 크게 폭락하고 이런 이제 세상이 뒤집혀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다? 늘 주가가 크게 오르고 호황이었었던 시절이 있더라. 호황이 클수록 불황도 크게 오더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는데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이제 비금융주 기준의 이제 버핏 지수를 보게 되면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100년이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버핏 지수라는 건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고 해서 별명이 붙은 건데 미국 어떤 한 국가의 경제 규모와 증시의 규모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경제 규모는 이만큼인데 증시 규모가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증시가 이만해졌어요. 근데 경제라는 것 안에 결국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경제보다도 증시가 훨씬 더 커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야말로 버블이 아닐까요? 경제에서 빚이 너무나 많이 찍혀져 나와서 너무나 과도할 정도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경제보다 더 커져버리게 됩니다. 이걸 이제 버핏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비금융주 기준의 버핏 지수를 기준으로 미국 대공황 때가 이 정도였고요. 티 버블이라고 상당히 큰 버블이었던 게 이제 1970년대 버블이 이 정도였고 닷컴 버블이 이 정도였고 금융위기가 이 정도였어요. 각각 다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경제 침체로 이제 실업률도 많이 터졌었고요. 근데 이때 보세요, 이때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2020년 당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더 올라왔을 거거든요.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러니까 어때요? 대공황 이래로 지금 상당히 버블 수준에 왔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반토막으로 이상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50% 이상 떨어지거나 그 이상 폭락했던 때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버블이던 때 이후에 붕괴가 되게 돼요. 즉 어마어마한 붕괴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늘 그전에 어마어마한 호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황도 오는 거다.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지수가 상승한 게 정말 가짜 돈으로 인한 상승세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버블이에요. 슈퍼 버블이에요.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찍어낼 돈을 1년 만에 찍어내서 막 미친 듯이 경제를 부양했는데 이게 다 어거지 부양이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미국 대공황 이래 전 세계가 최대 버블 구간에 휩싸인 상황이고 특히 미국이 제일 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지금 버블이 심하면은 붕괴도 심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버블 수준이 너무나 말도 안 될 정도로 껴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제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수십 가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진짜 코앞까지 다 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제 위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나 이걸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요청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건 간단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왔으면은 이건 간단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뭔가 투자를 해야지 부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 다양한 자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뭐 CDS, 그러니까 뭐 장외로 가면은 CDS, 선물옵션, ELW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 왕서방 찾기 수준으로 금융상품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기가 막 시작되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지난 100년 동안의 경제 위기 트렌드나 이런 걸 다 찾아봤을 때 결국은 지나고 보면 현금이랑 채권이었습니다. 채권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통 이제 면준에서 경제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게 돼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은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매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만기가 길면 길수록, 듀레이션이 크면 클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고, 그다음에 현금.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어라?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게 왜 도대체 돈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라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청담동에서, 그러니까 내가 연봉 1억인데 실리콘밸리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실리콘밸리 가면 고액 연봉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에서는 1억 연봉짜리가 발의 채입니다. 신입사원 연봉 1억이에요. 실리콘밸리 가면은.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근데 1억이라는 연봉이, 만약에 우리가 우간다라는 국가를 갔다고 쳐볼게요. 1억이라는 연봉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간다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연봉 수십억 받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제 그 김지영 강사님인가 이지영 강사님인가요? 그런 이제 1타 강사님들처럼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라는 거는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매길 수가 있는데, 남들이 증시가 깨져서 50%, 70% 손실 보고 크게 계좌가 깨지고 사업은 망하고 막 사업이 부도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시기가 바로 경제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만 폭락하고 부동산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소득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가 증발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금으로 만약에 방어를 한다? 그럼 상대적인 부가 증가하게 되죠. 특히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은 박앤셀 구간에 들어오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에 좋은 주식들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패닉이기 때문에 장도 정말 많이 빠지고 생각보다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빠져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공포에 투매를 하게 되고 패닉셀이 나오게 되고 돈이 급하니까 사람들이 막 주식을 팔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현금 채권 말고 조금 더 스릴 있게 하고 싶다라 하면은 인버스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옵션이나 선물을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추천하지는 않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자, 머니투데이의 2011년의 기사를 보면은 선배 말 듣고 풋옵션을 매수했는데 1,700원에 나흘 새 13억이 됐다. 이거 아마, 자, 30세를 간 넘긴 미혼 직장 여성이 최근 증시 폭락 때 풋옵션에 투자를 해서 76.5배 초대박을 터뜨렸다. 사실은 76배면 초대박도 아니에요. 100배 정도가 어렵지 않게 터지는, 뭐 1, 2년에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시장이 옵션 시장입니다. 1억이 100억 되는데 단 하루밖에 안 걸리기도 해요. 그런 데가 옵션 시장인데 그럼 당연히 1억이 빵원이 되기도 하겠죠. 제시 리버모어가 선물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공황 당시 하루에만 1조 원을 벌어요. 하루에만. 전설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이나 옵션이나 기타 이제 위험한 상품들에 투자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해외 선물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날렸을 때가 4달 동안 40억 날렸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20대에.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투자를 해보면서 저도 많이 느끼고 뭔가 이제 전략도 만들고 하는 기간 동안, 그런 기간이 이제 14년 차가 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뭔가 선물 옵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뭐 내가 봤을 때 내가 사법고시 수준으로 투자를 안 했다, 사법고시 준비하듯이 안 했다, 그러면은 투자해서 돈 벌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그 돈들이 다 저처럼 베테랑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외인들의 손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사실은 현금을 그냥 고지고대로 보유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진짜 막 주가가 떨어져서 아 이제 바닥이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까지 떨어질 건데 사람들이 다 여기서부터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참는 것도 굉장히 큰 힘듦입니다. 그 힘듦만 이겨내면 여러분들 떼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넉넉 잡아서 말씀드리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들 진짜 큰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 강방천 회장이라는 분이 1억을 156억으로 만드는데 1년 10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2년도 안 걸렸습니다. 아니 1억으로 156억 만드는데 2년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2년이 뭐예요? 10년도 참지. 근데 IMF 때 이걸 기회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IMF보다 어떻다? 더 큰 경제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패턴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는 현금을 계속 갖고 있다가
주가가 다 폭락해서 바닥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요때는 사지 말고 버티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요때 딱 사면 돼요. 주도 섹터나 주도주를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결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제가 바로 검증을 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이 주가의 바닥을 잡아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제 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진짜 지표 진짜 간단한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표가 노란 선을 뚫고 올라오면은 경제 위기의 바닥입니다. 자, 경제 위기 터졌어요. 쭉 떨어지고 이 바닥 때 딱 이 노란 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한다. 딱 정확하게 금융위기의 거의 초바닥 수준. 바닥이 여기였는데 바닥에 근접한 수준까지 잡아냅니다. 그 다음에 딱 매수하자마자 바로 시장이 올라갑니다. 이 자리까지 딱 정확하게 못 잡더라도 이 자리까지 잡을 수 있는 기술은 제가 갖고 있어요. 수십 가지 지표들로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검증 방식이 있거든요. 지금 이 지표만 한 번만 보셔도 어때요? 바닥에 가까웠잖아요. 연착륙 바닥도 정확하게 잡아내고 2015년 6년에 연착륙 바닥도 잡아내고 2019년에 바닥도 잡아내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내죠.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하락장 속에서 반등하는 라인까지 다 잡아냅니다. 이런 방법 딱 하나만 보여드려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수많은, 이건 MACD나 RSI 같은 그런 간단하고 단순한 지표가 아니에요. 아무도 안 쓰는 지표고 국내에서는 제가 최초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린 사람이에요. 제 수강생분들 중에 소수만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도 섹터나 주도주 어떻게 잡는데? 다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주도 섹터는 원자재다. 딱 이렇게 거진 결정이 거의 반은 된 상황입니다. 거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실 만한 영역도 거의 다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정말 경제 위기에 대해서 올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나 들고 뭔가 대비를 해야겠다, 내지는 나는 어차피 시장의 상승을 보긴 하는데 당장 올 것 같지 않아도 언젠가는 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비를 해야겠다, 뭐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어떤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뭔가 시장에서 좀 뭔가 준비를 해보셔야겠다라는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정말 100%는 못 풀어요. 100% 한 뭐 80%까지는 이제 본 강의에서 많이 풀었습니다. 제 노하우를. 하지만 나머지는 제가 유튜브에서 제 관점들, 노하우들 제한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풀어드려보는 이런 계기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제가 같이 잡아 나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